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1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고은별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네. 전거래일의 하락분을 만회해주는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 네. 우선 저희가 헤드라인에서도 언급해드렸듯이 엔비디아의 또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그렇죠. 특히나 지금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금융주, 항공주들 실적을 기반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하고 상식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실적이 좋고 주가는 당연히 오르고, 다만 이제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그대로 이어지면 좋을 텐데 우리는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저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왠지 그만큼의 평가를 좀 못 받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따져보면 이것도 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한 부분이 아닌가, 사실 그런 아쉬움도 오늘 또 뉴욕 시장 보면서 또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기대해 볼 만한 게요. 간밤 미증시에서 러셀 지수가 1.6%가량 급등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중소형 기업들로 이렇게 매기세 훈풍이 좀 확산되면서 우리 시장에도 이러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좀 퍼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보는데요. 오늘도 저희가 개장 전후로 해서 네. 투자 포인트도 알차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켓나우 1부 10월 17일 목요일 순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앵커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마켓 비하인드에서 유동훈 본부장도 이 장기채 쪽에 관심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비중은 좀 크진 않지만요. 장기채 얘기를 좀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서학개미들 미국 주시장에서 순매수한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요. 재밌는 거가 보이시죠? 제일 첫 번째, 디렉시온 데일리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 3X는 이제 3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왜 이 상품을 이렇게 많이 샀느냐라고 보니까 아주 사실은 이유도 간단합니다. 미국이 연준이 금리 내리기 시작했고 내년까지 앞으로 150bp, 그러니까 내년에 3%까지 기준금리가 떨어질 것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 예고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 내려갈 거고,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값은 오르니 이제 장기채를 투자하면 재미를 좀 볼 수 있겠다, 수익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3배짜리는 요즘에 우리 서학개미분들 미국 투자할 때 보시면 이 레버리지 상품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셔서 특히 이제 ETF 상품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됐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9,231억 원어치, 9,231만 달러, 우리 돈으로 1,200억이 좀 넘는 그런 순매수를 보였고요. 최근 한 달 동안에만 국내외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이 ETF 상품을 산 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이런 장기채 ETF 상품, 미국 장기채 투자 ETF 상품을 4천억 넘게 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미국의 장기채 관련 상품에 투자한 국내 자금이 한 4천억 이상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좀 많이 사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도 한번 잠깐 보죠. 이제 이렇게 떨어졌죠. 좀 5%, 최고점 이제 상단이 5%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까지 150bp, 1.5%포인트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다. 현재 이렇게 예고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채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근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한 거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렇게 예상은 됐는데 최근에 국채금리가 시장의 예상대로 가는 분위기가 좀 아니어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채 10년물부터 보면 오늘 조금 떨어지고요. 최근에 보면 계속 국채금리 10년물이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뚜렷하게. 자, 다음 20년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비슷하죠?
요 며칠 조금 상승폭이 둔화되긴 했는데 9월 말 이후로 금리가 뚜렷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10년물을 조금 더 확대해서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1개월, 아까는 3개월짜리였고 이번에 1개월짜리 차트를 보면은 확실히 가파르게 국채금리가 오르는 게 좀 눈에 보이시죠? 4.1%까지 갔다가 지금 4% 초반까지 살짝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크게 좀 오르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이 금리를 내렸는데 왜 국채금리 자꾸 올라가는 거야라고 생각을 좀 하실 법한데요. 이렇게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연준이 50bp를 내려서 뭐 일부에서 나왔던 경기 침체한 우려가 쑥 들어갈 만큼 좋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이 CPI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라든가 식료품 물가, 즉 변동성이 큰 걸 빼고 계산을 하는 근원 CPI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리면요. 이 근원 CPI 이게 전월비입니다. 좀 확실히 확 올랐죠. 이게 뚝 떨어졌던 이 CPI, 근원 CPI가 좀 확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0.3%포인트가 지난 9월 CPI에서 올랐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더 높게 올라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YOY, 즉 전년 대비로 보겠습니다. 전년대로 보면은 이 CPI 폭이 이게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헤드라인 CPI가 아니라 이것도 역시 근원 CPI 전년 대비 그래프입니다. 역시 쭉 근원 CPI 전년 대비로 해서 내려오다가 조금 다시 약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드리면 물론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근원 CPI가 다시 뭔가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오르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금리도 내렸고 게다가 미국의 인플레가 다 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도 오르고 CPI도 오른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장기채에 대한 투자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고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올라간 이유를 좀 살펴보면요, 상품 가격이 좀 오른 것도 있고요. 앞서 유동훈 본부장께서 주거비가 좀 내려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거비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이 서비스 물가도 여전히 좀 견조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 최근에 이렇게 인플레가 조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던 또 가장 큰 이유는 이 중동 리스크 때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가 좀 갑자기 좀 많이 올랐었죠. 유가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유가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역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80달러 근처까지 급등을 단기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70달러까지 좀 뚝 떨어져서 이런 우려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충돌이 다시 또 격화되거나 뭔가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얼마든지 다시 80달러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유가 관련된 리스크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변수로서의 역할을 아직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장기채에 투자하는 상품,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상품이 TMF라는 그런 ETF 상품이거든요. TMF 최근에 주가 추이를 좀 보면요. 계속 올라갔다가 61달러까지 갔던 게 지금 10월 중순 들어서 50달러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반등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TMF 투자를 했던 분들이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 장기채가 수익을 크게 낼 거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던 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은 손실이 좀 꽤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물가가 이제 계속, 인플레가 계속 잡히고 이를테면은 미국의 이 장기채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전제가 된다면 사실은 장기채 금리 투자, 이 TMF 투자는 분명히 유효한 투자 전략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으로 봤을 때 미국 인플레도 그렇고요, 미국의 금리 흐름도 그렇고요, 유가 변수가 아직은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주거비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 서비스라든가 상품 가격도 이렇게 된다면 좀 변동성이 있을 수가 있어서 아직은 100% 안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어서 오늘 앵커 칼럼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22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4조 5천억 원가량의 자금 조달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관 사전 청약에 싱가포르 정부와 세계 최대 투자 회사인 블랙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그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인도법인은 2032년까지 우리 돈 5조 1천억 원에 달하는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인도 전기차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현대차를 포함한 자동차 기업들의 앞으로의 방향성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슈레이더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오늘은 이데올리온 파트너 두 분이 또 함께 합니다. 옆에 오른쪽으로 박정식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왼쪽으로 이제 늘 함께 계시죠? 우리 곽유정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이슈, 현대차 인도법인 이 IPO 이슈인데 사실은 이제 많은 기대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슈입니다. 박정식 파트너께서 이 이슈를 준비해 주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면요. 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뭄바이 증시에서 이제 현대차 인도법인 주식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2일 날부터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 이슈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예. 현대차 이제 인도법인 이제 지분 17.5%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4조 4천억 정도 자금을 이제 조달할 예정입니다. 예. 2022년 이제 인도 생명보험공사가 조달한 3조 4천억을 넘는 인도 역사상 최대 IPO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인도 내 이제 주요 생산 기지가 이 타밀나두주 첸나이 공장에 이제 집중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생산에 좀 리스크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해서 지난해 이제 제너럴 모터스 마하라슈트라주 텔레가운 공장을 이제 인수를 하면서 이쪽을 이제 전기차 생산 전동화 라인을 이제 본격적으로 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집된 자금을 가지고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면서 2026년까지 연간 17만 8천 개의 전기차 배터리백을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요. 거기다가 기존 첸나이 공장에서도 2025년까지 7만 5천 개 정도의 연간 생산량의 이제 배터리팩을 이제 구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전용 전기차도 이제 2025년까지 이제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2026년부터는 가솔린 모델도 최소 이제 2종을 더 선보이고 향후 전기차는 한 6종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기 인도차 이제 인도법인 이제 기업 공개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이제 많이 투자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예. 여기에 이제 세계 최대 투자 회사인 블랙록을 비롯해서 피델리티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까지 이제 참여를 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보시면 이제 싱가포르 정부와 이제 블랙록이 7,730만 달러 주식을 입찰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델리티가 7,650만 달러 주식을 이제 인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 국내 이제 뮤추얼 펀드가 3억 400만 달러 상당의 주식을 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공적인 좀 IPO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서 현재 이제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판매 시장으로 치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 자동차 판매 시장입니다. 여기에 현대차가 이제 점유율 2위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생산량의 증가와 그리고 매출 캐파의 증가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쪽 인도 법인 쪽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납품업체들 중에서 그렇죠.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 모비스의 인도 법인인 모비스 인디아가 17.91%로 현재 이제 비중이 가장 높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본사가 7.45%, 현대제철이 6.78%, 현대글로비스가 6.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대형 부품주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글쎄요. 가져볼 필요성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시장이 좀 쉽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소형주 하나를 더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슈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이따 해주실 거죠? 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좀 우리 이제 박정식 파트너가 현대차 인도 IPO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쭉 해주셨고 그렇다면 이제 어떤 회사들이 이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지 우리 고은별 앵커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도에서 역대 최대 기업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 이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인도의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이나 현대차와 지금 연합을 맺고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매수세와 관심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5가지 종목을 추려봤고요. 우선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봤을 때 0.4%가량의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6월 달에 인도 법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다음에 다시금 기업 공개와 함께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24만 7천 원대를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HM만두 같은 경우에도 인도 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만 보게 됐을 때는 보합권에서 종가를 체결했고요. 화신과 서현이와 그리고 성우하이텍까지 인도의 법인을 갖고 있는 기업 그리고 현대차로의 납품을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입니다. 5일 차트를 보게 됐을 때는 다만 조금 차트의 선상은 다른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종목도 있고요. 오히려 위탈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종목군들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고 지금부터 주시를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예, 기다렸습니다. 우리 박정식 파트너가 현대차 인도법인 IPO 관련돼서 어떤 종목을 얘기하실지 자 열어보시죠. 어떤 종목입니까? 네, 서현이화입니다. 아, 예. 다들 이제 아시는 회사죠. 이제 화신과 서현이화 이제 두 회사가 상당히 많이 좀 거론이 되고 이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예. 좀 강력한 주가의 변동성을 보였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중에 이제 서현이화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 서현이화는 현재 이제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4,6억 정도 되면서 약간 이제 중소형주에 속해 있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게요. 그렇죠. 예. 매출은 3조 5,743억 원이 전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1,931억 원으로 거의 뭐 매출과 영업이익적으로 치면 거의 중견기업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탄탄한 그런 회사이고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영업이익이 485억이었는데 지금 2023년에 영업이익을 보면 1,931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었고 예. 올해도 한 전년하고 어떤 비슷한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고 또 재미난 것은 지난 2022년까지만 해도 이제 캐펙스 시설 투자를 한 940억 정도로 이제 집행했던 그런 회사였는데 2023년에는 2,592억 원을 현재 집행을 하였고 굉장히 늘었네요. 그렇죠. 예. 올해는 이제 2분기 만에 1,901억 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전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집행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시설 투자에 집행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현대기아차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 시장에 생산 시설을 이제 증설을 하던가 추가로 공장을 확보하는 데 현재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요. 예, 현대기아 같은 경우에는 2002년 7월 타밀나두 칸치푸람의 첫 공장을 설립한 이후에 2008년, 2017년 각각 이 첸나이와 그 아난타프로의 공장을 추가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이 타밀나두 크리시 니기리의 공장을 새로 지었고 여기에 이제 지속적으로 라인을 설치하고 추가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엄청난 어떤 그런 매출의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서현이화는 이제 인도 매출 비중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15.9%로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인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욱 더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해서 전체적으로 매출 캐파가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예. 인도뿐만 아니라 이제 생산 공장 4곳과 그리고 현지 인도의 생산 공장 4곳과 연구소 1곳까지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 새로운 어떤 차종의 개발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충분히 동반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 회사의 지배자본 총계가 현재 9,983억 원입니다. 한마디로 지속적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엄청난 투자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총계보다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섹터가 혹여라도 이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서현이화가 상당히 많은 주가의 상승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동차 섹터가 별로 부각을 받지 못했지만
혹여라도 내년에 이러한 가치주들, 실적 성장주들이 만약에 부각을 받게 된다면 엄청난 시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저점에서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타나고 생산 캐파를 늘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특히 이제 현대차, 사실은 뭐 우리나라는 현대차하고 기아 이 납품업체들 이게 사실은 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대부분인데 물론 이제 현대차랑 이제 기아의 이제 의존도 차이에 따라서 변화가 좀 있긴 합니다만 보통 되게 이 PBR도 그렇고 퍼도 그렇고 뭐 여기 보니까 좀 서현이 와도 퍼가 한 3배 정도밖에 안 되던데 이게 이제 이걸 극복을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과제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 예전에 현대기아차가 상당히 많이 이제 부각을 받았을 때가 2004년도에서 2011년 그 사이였잖아요. 그때 막 생산량이 네, 늘어날 때죠. 그때 그래서 이 주식이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면서 시장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때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중국 시장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중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이제 생산이 좀 이제 줄고 이제 어떤 애는 매출 비중과 점유율이 줄면서 그때 이후로 굉장히 이제 몰락의 맞아요. 길을 예. 걸어갔죠. 예. 근데 이번에는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인 인도 시장을 석권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비슷한 상황이나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지는 이제 내년부터 이런 자동차 섹터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런 세계적인 정세가 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마치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다시 2008년도 이후에 왔다 이렇게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과 지금 딱 맥락이 비슷한 맥락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중국발 호재 그때 엄청 성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인도발 호재로 또 자동차 이 부품 업체들 한번 또 호황 사이클에 들어갈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관련돼서 인도 관련돼서 우리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회사 혹시 보셨어요? 네, 저는 HL 만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도 좋은 회사죠. 네, 최근에 그 이슈레이더 시간에 그 현대차 IPO 관련해서 브리핑 해주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이 오셔서 제가 그때마다 현대모비스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 많이 시켜드렸거든요. 근데 현대모비스가 이제 전거래일에 한번 급등이 나왔기 맞아요. 때문에 어제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 중에서 현대차, 기아차 쪽에 이제 매출 비중 또 높은 곳들이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봤을 때 HL 만도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HL 만도가 2021년도까지만 해도 현대차 그룹 매출 비중 자체가 55%가 넘어갔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현대차 쪽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점차적으로 이런 이제 부분들 당연히 의식을 해서 공급망, 고객사를 좀 다변화해야 되겠다라고서 HL 만도가 이제 나서서 지금 2023년도까지는 그 현대차 매출 그룹 내 이제 매출 의존도가 42% 정도까지 지금 해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어디서 매출을 창출을 하느냐라고 그쵸. 봤을 때 앞서서 지금 박정식 전문가님이 이런 얘기 해주셨죠. 지금 중국 쪽에 과거에 우리 자동차 업체들이 갔지만 예. 지금 최근에는 그런 성과가 그렇게 많이 부각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맞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HL 만도가 지금 중국 쪽과 인도 쪽에서 계속해서 그 자동차 부품을 계속 납품을 하면서 성과고를 계속 올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가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인도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인도 쪽에서도 이제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지금 3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쪽에 이제 OEM도 같이 담당해서 부품을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현대차의 지금 HL 만도의 인도 법인 비중이 아직 10%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순이익 비중 자체가 거의 30% 가까이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되게 수익성이 좋은 시장이네요. 네, 그래서 매출액 순이익률 봤을 때도 인도가 가장 높게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이 중국과 국내 미국 순이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미 HL 만도 같은 경우에는 26년 전부터 인도 시장에 미리 들어가서 선제적으로 좀 자리를 잡아온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네. 향후 이제 수익성 증가 역시도 한몫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북미의 그 순수 전기차 업체들이 신규 공장들이 만약에 인도 쪽에 유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관련 OEM과 수주를 또 HL 만도가 또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인도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특히 샤시가 이제 자동차 뼈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네. 그 뼈대 쪽 관련해서는 시장 점유율 지금 인도 시장 내에서는 90%까지 지금 가져가고 있다. 아이고야, 다 가져가네. 네, 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고객사 같은 경우에도 GM, 포드, 르노, 닛산, 글로벌 OEM뿐 아니라
무엇이냐? 인도에 있는 자동차 기업이죠. 마힌드라, 타타 등의 예. 그런 인도 지역 OEM 수주도 지금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 모멘텀을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도 여전히 전망은 밝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중국의 부품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845조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인도 시장 역시도 2026년도 기준으로 270조 가까이 전망이 네.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HL 만도의 인도, 중국 쪽에서의 이러한 매출 모멘텀을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재무적인 부분도 봤을 때 지금 올해 예상 컨센서스 보면은 8조 7천억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향후 2026년도에는 10조 정도 매출액을 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고요.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지금 투신과 연기금, 사모펀드 쪽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순매수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들도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HL 만도 지금 또 최근에 자율주행 쪽 관련 이슈도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HL 만도를 주목해 볼 만한 시기가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수급이 지금 표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수급이 좀 좋네요. 그렇게 사고 있다는 측면이 있고. 사실 예전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 사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제 워낙에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대기업으로 이제 납품업체들이 이렇게 뭐 일렬 종대로 쫙 쓰는 이런 식의 구조다 보니까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이런 기업에서 너네 내년부터는 좀 물량 줄여 뭐 이런 식으로 내면 굉장히 이게 여파가 컸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특히 이제 이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들은 워낙에 이렇게 좀 다변화를 의존도도 많이 줄이고 그렇게 한 모습들이 좀 눈에 띄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오늘 현대차 인도법인 IPO 관련돼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도미니언 등 미국 기업 3곳과 소형 원전 개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막대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인데요. 구글 역시나 최근 카이로스 파워와 소형 모듈 원전 전력 구매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글로벌 기업들은 생성형 AI를 앞세워 날로 뜨거워지는 AI 개발 경쟁 구도에서 가동에 필요한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에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국내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관련 모멘텀 알아보시죠. SMR은 우리도 조금 할 말이 있는 회사들이 좀 있죠. 우리도 좀 이미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도 이미 몇 년 전부터 좀 우리나라 큰 기업들도 좀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여서 사실은 오늘 뉴욕 시장에서 SMR 관련주들이 뭐 그야말로 폭등을 했습니다. 뭐 40% 넘게 오른 종목들도 몇 개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자,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 SMR 관련돼서는 우리 곽유정 파트너가 이슈를 가져오셨습니다. 자, 이 네. 이유 좀 들어볼까요? 일단은 빅테크 기업들이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이유가 앞으로 향후 AI 데이터 센터의 높은 전력 수요 때문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도 이제 계속해서 저탄소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예. 제로 지금 탄소화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금 해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차선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원전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향후 이런 전력망을 확보하기 네. 위한 전쟁이 지금 원전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구글 쪽에서는 최근에 이 SMR 관련해서 미국의 스타트업 카이로스 파워와 같이 함께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SMR을 전력을 공급을 받으려면 2030년도에 첫 가동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2035년까지 이제 또 추가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즉 아직까지는 SMR이 지금 상용화된 곳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지금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030년 전에, 그러니까 2020년대 후반쯤에는 상용화를 빠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냥 관련 기대감이 지금 계속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막상 이게 본격적으로 개화되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봤을 때 2030년도 기점으로 해서 2035년도 기점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SMR이 이제 시중에 많이 보일 가능성이 그렇죠. 높다라고 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SMR이 각광받는 이유가 기존의 이제 원전을 짓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냉각수가 필요하다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저 바닷가 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SMR은 이미 공장에서 만든 부품들을 가져가서 조립만 하면 되는 네. 간단한 그런 이제 원리이기 때문에 SMR을 이제 여러 개 정도 가동을 또 시킬 수가 있고요. 그만큼 비용적인 면으로나 경제성 또 안정성까지 또 확보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많은 또 기업들이 SMR 관련해서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탈렌 에너지로부터 탈렌 원전으로 가동되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인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콘스텔레이션 에너지와 함께 지금 20년간 전력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I 역시도 2027년도부터 핵 에너지 업체 오클로에서 SMR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을 공급받을 네.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처럼 지금 구글뿐만 아니라 해외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전력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원전과 SMR 쪽에서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게 SK그룹과 지금 HD 현대그룹 같은 경우에도 그 테라파워 쪽에 지금 투자 계속 맞습니다. 단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게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의 SMR 기업에 투자하거나 지금 현재 또 개발에 참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유럽 쪽에서는 특히나 지금 법안을 계속 개정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기존에는 탈원전제 기조로 가다 보니까 이 법안을 이제 개정을 해야지 다시 이제 원전을 여러 개 이제 기수를 맞습니다.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스위스라든지 이탈리아, 프랑스, 스웨덴 쪽에서 지금 보다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원전 르네상스와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전과 SMR을 네.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사실 체코에서 이제 사실 체코는 SMR은 아니죠. 이제 기존 원전, 대형 원전인 거고. 근데 워낙 유럽도 지금 이 전력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곽 파트너 말씀하신 대로 원자력 르네상스, 그러니까 뭐 대형 원전에 이런 SMR 소형 원전까지 좀 원전을 최대한 빨리 좀 짓자 이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전 관련주, SMR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은별 앵커 통해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소형 모듈 원전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다시금 SMR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다시금 고개를 들어 올리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특히나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월봉상 봤을 때 넉 달간 음봉을 그리다가 드디어 양봉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특히나 소형 모듈 원전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도 특징적이고요. BHI 같은 경우에는 이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8,800원대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원전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일 것 같습니다. 전일에 2.4%가량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체코의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 그러니까 7월 중순 이후에 이슈가 소멸을 하면서 석 달간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주가가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고요. 전일에도 2% 이상 상승력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7월 달에 급등 변동성 이후에 석 달간 쉬어가던 원전 관련 기업들이 다시금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요. 다만 원전 기업들 그 가운데서 종목을 선정할 때 대형 수주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선정해야 될지 아니면 중소형 개별주 가운데 변동성을 활용해서 접근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기업을 보다 더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받아서 좀 바로 곽유정 파트너 어떤 종목 준비하셨는지 말씀 좀 들어보죠. 네, 어떤 겁니까? 작년 이제 원전 SMR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네. 기업은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그렇죠. 볼 수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이제 7월 달에 그 분할 합병 관련해서 좀 이슈가 많았었는데 그래도 그 관련 리스크 불확실성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지금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원전 쪽과 SMR 관련해서 또 어떤 또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일단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체코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요. 네. 두산 스코다 파워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869년도에 설립된 체코의 터빈 제조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2009년도에 약 8천억 원을 주고서 인수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향후에 그 유럽의 거점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곳을 네. 삼아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우리나라가 체코와 이제 본격적인 본계약은 또 내년 이제 상반기에 3월에 네, 하죠. 진행이 되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수주를 이제 진행하게 된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 지금 자회사 쪽에 관련 이제 기술들을 어느 정도 좀 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지금 협약을 맺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원전 주기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쪽에서 직접 생산 공급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가 기존의 이제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체코나 슬로바키아, 핀란드 이런 3개국 쪽에 원전용 증기 터빈을 공급한 그런 이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다른 이제 유럽의 앞으로 향후 수주를 따내게 됐을 때 굉장히 좀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가 볼 수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 해외에 같이 협업하거나 협력을 한 그런 이력들이 또 많은 예. 기업이기도 하죠. 대표적으로 봤을 때 2009년도에 아랍에미리트 47조 원 가량의 바라카 원전 수출 때도 핵심 기자재를 공급을 맡기도 했었고요. 그 외에도 루마니아나 이집트, 중국, 캐나다 등의 그런 협업 관련 이력들도 있기도 합니다. 예. 최근에 이제 SMR 관련해서는 뉴스케일 파워와 계속해서 협업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한데요. 투자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예. 뉴스케일 파워 쪽에서 지금 루마니아의 SMR을 이제 공급하는 계약을 한 50조 가량 규모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또 협력을 해서 이런 주요 SMR 관련 기자재나 모듈, 원자로 모듈을 납품하게 될 경우에 향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쵸. 매출 수주가 한 2조 정도 가량 기대가 된다라고 볼 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면은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2, 3년 이내에 또 낙수 효과로 매출에다가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러한 행보들 우리 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루마니아의 대통령이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 공장에 방문을 해서 네네. 관련해서 지금 루마니아 SMR 사업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규제나 이런 부분들도 풀어주고 있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슈들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뉴욕 시장에서도 SMR 관련주들 중에서 이제 여러 회사들 나오는데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가 올 들어서만 6배가 올랐다 뭐 이런 얘기도 꽤 나오더라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이 뉴스케일 파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실질적으로 가장 빠르게 SMR 관련해서 좀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협업 관계, 좀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정희 전문가 혹시 어떤 종목 생각하고 계세요? 네, 원자력 관련주들 중에 그 좀 자산 대비 좀 저평가되고 또 실적이 좀 빠르게 성장이 나오고 있는 종목 중소형주 네. 우진이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예. 자, 우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내 4대 계측기 국산화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이제 온도 센서 그리고 계측기 사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원자력 사업이 한 38%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플랜트 사업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특히 이 원자력 쪽의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자력 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반도체 공정, 철강 그렇죠. 공정 그리고 다양한 이제 발전소 쪽에서 이제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쪽도 이제 매출 캐파가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게 바로 원자력 쪽입니다. 예. 현재 이제 원자력 쪽에 이제 지난 2022년에 원자력 쪽 매출이 279억 원이었는데 현재는 이제 2분기 누적 기준으로만 264억 원을 기록하면서 점유율이 과거에는 이제 2022년에는 22.6%를 차지했던 반면 지금은 3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마진율이 2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 상당히 높은 마진율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영업이익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가 되고 있어요. 2020년에 15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던 반면 지금 현재는 2분기 누적으로만 138억을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히 많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저평가 원자력 관련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희 전문가는 SMR 원전 관련 중에서는 우진 계측기 회사죠. 이 회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슈레이더 두 분, 곽의정 파트너, 박정희 파트너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두 가지 종목을 살펴볼 텐데요. 한국투자증권에서 발간한 LS에 대한 리포트부터 보겠습니다. 제목에 이가 시리면 잇몸으로라고 적었는데 전기, 매출이나 실적이 부진할 때는 금, 은과 같은 원자재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3분기 프리뷰부터 확인해보면 매출액이 7조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400억 원대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컨센서스에 부합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요 실적 부문인 전선과 중전기 부분이 예상보다 다소 저조하겠는데요. 3분기가 원래도 비수기이기도 하고 2분기에 출하량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작용 그리고 추가로 제조업 활동의 부진 여파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선 전기가 예상보다 저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목표 주가는 상향이 나왔는데요. 기존 16만 원에서 12%가량 상향 조정한 18만 원으로 새로 제시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했습니다. 다음 장에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선과 전기가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컨센서스를 부합할 거라고 예상한 이유는 바로 M&M에 있습니다. LS M&M, 비철금속을 재련하는 LS의 계열사인데요. 이 M&M의 영업이익이 양호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지난 2024년 4월부터 가파르게 그리고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이 부진할 때도 이렇게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귀금속의 가격이 이를 상쇄시켜질 거라는 이야기고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LS의 실적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전선 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제조업 건설에 대한 투자가 끊일 여지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따라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조업 건설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미국에서는 공장의 건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공장들은 자동화가 이뤄지면서 동일 규모의 공장이어도 더 많은 전기가 사용이 되죠. 이렇게 전선과 중전기가 장기 호황 국면에 진입했다는 기존의 시각을 당연히 유지를 했고요. 특히 2분기에 주문이 몰리면서 3분기가 원래도 비수기인데 더 부진해 보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마저도 일시적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단기 실적 부진 전망 그리고 그 전에 급격히 올랐던 부분 때문에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구간이 매력적인 재매수 가격이다라면서 미국의 탄탄한 수요를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 리포트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는 NH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롯데칠성에 관한 리포트고요. 긍정적인 방향성을 확인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을 공시했기 때문이죠.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8년에 사내 경영 목표도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핵심 지표들이 발표가 됐지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부채 비율인데요. 올해 169%에 달하고 있는 이 부채 비율을 2028년까지 100% 이하로 낮추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유 자산 매각 등이 이뤄질 것 같은데 전날 공시가 나온 경산공장 매각도 이것의 일환으로 보이고요. 자산의 효율화가 진행되면서 ROE의 개선도 진행되고 있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 주가는 기존의 18만 원 유지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유지합니다. 다음 장서 더 자세히 살펴보죠. 롯데칠성이 제안한 2028년 기준의 목표를 보면 매출액 5조 5천억 원을 제안했고 영업이익은 5천억 원을 제시했습니다. ROE는 10에서 15%, 부채 비율 100% 이하, 그리고 주주 환원율은 30% 이상을 목표로 제시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해외 사업 비중도 45%까지 늘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 법인의 연결 편입효과 그리고 주력 국가인 파키스탄과 미얀마에서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3분기 실적을 프리뷰해보면 매출이 1조 700억 원가량 추정되고 영업이익은 800억 원가량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수익성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흠입니다. 국내 음료 시장에서 침체가 계속되고 있어서 수익성은 기대를 다소 하회하겠습니다. 음료 부문과 주류 부문으로 나눠볼 수 있죠. 음료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날씨가 비우호적이었고 또 소비 침체가 지속되고 있어서 3분기 매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연스레 수익성도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주류 부분에서는 소주도 맥주도 신제품 중심으로 출고 증가 효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3분기네요. 네, 이상으로 마켓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 마감하면서 ASML의 충격에서 어느 정도는 안정화를 찾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ASML의 추가 하락에도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반도체 관련주가 충격을 흡수하는 양상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국내 반도체 종목들도 오늘 좀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 추세 상승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반도체 쪽에 주목하기보다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제약 바이오주와 개별 테마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 급등이 나온 가상화폐 관련주와 노벨 문학상 테마주를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선 후보가 우세하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노벨 문학상 관련주들은 앞에서도 몇 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물량 소화 구간을 거쳤기 때문에 다시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위치이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재료가 소멸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타점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공략 종목은 한세 예스24 홀딩스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세 예스24 홀딩스는 제가 대장주로 말씀드렸던 예스24의 지주사이면서요. 저평가 중인 우량주이기도 합니다. 이미 시간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장전 호가가 굉장히 좀 급등 흐름으로다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 바로 진입보다는 한 6,150원 부근에서 돌파를 보고 나서 단기 매수 타점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고요. 7,000원 부근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이슈였습니다. 자, 지금 8시 48분 조금 넘어갑니다. 이제 개장까지 약 12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오늘 뉴욕 시장이 또 올라줬고 또 계속해서 주시해 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가 다시 하루 만에 반등을 했고 반등폭도 꽤 크죠. 그다음에 이제 SMR 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오늘 뉴욕 시장에서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부터 좀 하나하나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켓 스탠바이에 또 두 분 모셨습니다. 한 분 소개를 해드리죠. 신일섭 이데일리 TV 전문위원, 그다음에 박수범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연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오늘 시장의 좀 큰 틀거리, 이거를 하나씩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범 대표는 어떤 거 오늘 시장에서 보고 계십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ASML로 인해서 실적 때문에 좀 과하게 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엔비디아가 3% 이상 상승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4.7%까지 반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 장비 쪽보다는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원하는 HBM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라든가 한미 반도체라든가, 한미 반도체도 좀 호재가 발생했죠. 하나정밀 기계에서 TC 본딩을 SK 하이닉스 쪽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 부분이 거절이 된 흐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계속해서 독점 납품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한미 반도체 최근에 주가도 많이 조정받았는데 오늘 주가 상승 기대해보고요. 이스베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멀티 레이어 보드 쪽에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수베타시스의 주가 움직임도 좀 기대해보자고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전력 공급 부분인데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SMR 관련된 이슈가 나왔습니다. 자, 간밤에는 또 아마존의 SMR 관련해서 5억 달러 이상 투자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이 부분 때문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와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그렇다면 두산에너빌리티 어제도 제가 좀 강력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었는데 어제 잘 올라갔죠. 상승해줬습니다. 자, 오늘도 추가 상승 한번 좀 기대해 보시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두산에너빌리티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금융주들입니다. 자, 금융주들이 실제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금융주들이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예상보다 상회해서 나왔고, 자,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예상보다 좀 강하게 좀 나왔습니다. 자, 투자은행 쪽에서 지금 수익률이 56%나 좀 올라왔다는 내용들,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6.5%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국내 관련된 기업들도 금융주들 최근 분위기 좋죠. KB금융을 비롯해서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그 외에도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메리츠 금융지주라든가 기업은행들이라든가 금융주들 움직임이 좋습니다. 자, 이들의 움직임들 좀 기대하시고 오늘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다 말씀드리면서, 특히나 지금 이제 그 밸류업 지수가 리밸런싱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쪽에서 지금 이제 ETF 상품들, 자산운용사 쪽에서 ETF 상품들을 만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밸런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금융주 중에서 KB금융이랑 하나금융지주가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면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또 해외 쪽에서도 금융주들의 움직임이 강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금융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니까요. 관심 가지고 대응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박수범 대표는 반도체 그리고 원전, 이와 함께 금융주까지 언급해 주셨는데요. 어제 개장 시간대 원전 지금이라도 봐야 되는데 늦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도 좀 강력한 멘트 해주셨고요. 그러던 신일섬 위원님은 탑3 어떤 거 들고 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그 바이오 역사가 그동안 피로 점철된 역사였는데 그 위에 이제 꽃이 찬란하게 피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 그 스파이더맨의 거미줄, 토르의 망치, 이런 식으로 세계 최고의 히어로는 안 될지언정 히어로가 들고 있는 무기들을 다 만드는 지금 그런 격이거든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펩트론, ABL 바이오처럼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세계 최고의 다국적 제약사의 선택을 모두 다 받으면서 이렇게 러브콜을 받은 적이 있었는지,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적이 있었는지, 이렇게 재무제표가 플러스인 상황에서 간 적이 있었는지 처음 보는 바이오의 광경입니다. 펩트론이 폭풍 질주를 하고 있는 것도 그 씬의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위고비가 국내 유통을 시작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가 급등하는 가운데 펩트론은 스마트 대포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러브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플랫폼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독점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비독점으로 누구나 노릴 수가 있어요. 머크가 알테오젠이 머크가 독점 계약으로 가져가기 전에 비독점이었죠. 스마트 대포 기술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그 약효 시간을 늘리게 된다면 더욱더 환자의 편의성을 증대하는 식으로 비만 치료도 변할 수가 있고요. 비만 치료제 말고도 어떤 치료제로도 적용될 수가 있겠죠.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연으로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새로운 전략으로 그 세계 바이오를 제패하려는 이런 우리나라 바이오의 이 새로운 세팅된 모습 아주 유효했다고 보이고요. 두 번째, 뷰티 의료기기 후발주의 출격입니다. 이것도 미리 말씀드렸죠. 클래시스 파마리서치가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을 때 결국에는 후발주가 누구인가를 먼저 2, 3, 4번 타자를 가려 놓는 것이 2모작, 3모작, 4모작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자 준비 자세다. 그래서 비올, 하이로닉 이런 후발주로 매기가 전이 되었습니다. 이런 거 이미 불꽃 축제에서 한 폭죽에서 다음 폭죽으로 가는 것에 다음 폭죽이 어떤 장면인지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듯이 이런 매매를 했다면 충분히 대응 가능한 이 지금 상황이었고요. 세 번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 성공적이라는 평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죠. 계속해서 과열권에서 쭉쭉쭉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 또한 상승세를 바통 터치하면서 이것 또한 지금 인적 분할 후에 그 떨어졌던 음봉을 다 메꾸고 양봉으로 플러스를 지금 그 역사적 신고가를 갔습니다.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결국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은 아주 성공적이었고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두 종목을 다 받게 되는 주주 입장에서도 아무 불만 없는 이런 선택이었다. 앞으로도 이런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 분할이 아닌 하나에어로스페이스처럼 이런 인적 분할 그리고 주주가 만족하고 주가가 만족하고 기업이 만족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펼쳐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입니다. 예, 두 분 탑3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역시 SMR 얘기 안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오늘 뉴욕시장에서 최근에 좀 실적세지 시작하고 나서 계속 좋죠. 그게 관련돼서 우리 쪽도 눈여겨볼 만하고 특히 밸류업 관련돼서 좀 더 이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신일섭 위원 펩트론 얘기, 뷰티 의료기 관련된 얘기, 그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인적 분할에 성공적이다라는 그런 평가까지 해서 두 분의 탑3 좀 살펴봤고요. 네, 지금 시간이 8시 56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동시효과 좀 들어갈 텐데 지금 뭐 두 분 말씀 좀 들어봐도 국내 바이오도 그렇고요. 금융주도 그렇고 SMR 같은 경우 투싼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가장 뭐 앞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뉴스케일 파워엠이 일찌감치 투자를 대규모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케일 파워가 가는 곳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같이 가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좀 앞으로의 장을 좀 앞으로의 어떤 뭐 주가라든가 이런 성장성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들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현재 동시효과상 어떻게 되는지 고은별 앵커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17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예상 체결 지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금융주, 항공주를 중심으로는 호실적과 함께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형모듈 원전 오늘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40% 이상 급등하는 종목까지 나오면서 국내 기업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도 원전 관련된 기업들 지금 두 자릿대 상승력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수단을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 0.39%가량 오르면서 2620선 회복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어제 1% 이상 하락하면서 마감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0.16% 약진합니다. 767선에서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게 됐을 때 환율적인 측면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벽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3.2원가량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가능성이 다시금 커지면서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불안감, 이게 바로 또 환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환율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출발을 준비 중에 있을까요? 코스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권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소 엇갈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엔비디아 반발 매수세를 인한 급등 역시나 2%가량 따라가면서 오늘 출발을 준비 중에 있고요. 다시금 19만 2,500원 선 돌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국 헤지펀드가 SK하이닉스의 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확보를 하고 이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주주 환원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SK하이닉스 역시나 오늘 강한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한 걸음 쉬어가는 분위기, 현대차가 1.2%가량 빠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 준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0.6%가량 상승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기아는 현대차와 다릅니다. 0.5%가량의 상승 출발. 그리고 KB금융과 신한지주 오늘 금융 지주사들 1% 이상 상승하면서 미증시 영향 받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흐름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위부터 5위권 일제히 하락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위부터 10위권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봤을 때 미용과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괜찮은데 휴젤 오늘 다시금 상승합니다. 2% 이상의 상승 출발. 클래시스 역시나 0.6%가량의 오름세로 출발 준비 중에 있고요.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에는 1.6%가량 하락 출발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내 증시 출발합니다. 예, 9시 현재 08초 지나고 있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우리 시장 이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일단 살짝 상승하면서 출발을 할 거로 좀 보이고 있고요. 아직 좀 지수가 뜨지는 않습니다. 선물 쪽은 외국인이 오늘도 500억 정도 좀 사면서 일단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 0.4% 코스피 올라서 2,620선 일단 출발했습니다. 코스닥은 0.3% 올라서 768, 770선 다시 회복하려고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오늘 이런 상황이 그렇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좀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 잠깐만요. 이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일단 플러스권으로 좀 시작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한데 일단은 지수의 상승폭이 아주 크지는 않다라는 점 이런 점들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정도 상황 보면서 좀 본격적으로 좀 말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은배 랭커께서 일단 출발 상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10월 17일 목요일장 국내 증시 출발했습니다. 오늘 양지수의 흐름 출발 상황은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0.2%, 코스닥이 0.3%가량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만회해주기 위해 힘써주고 있는데요. 다만 어제 1%에 가까운 낙폭을 보였던 양지수이기 때문에 오늘의 상승폭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과연 종가까지 상승폭을 더 확대할 수 있을지 그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상위단에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까지 외국인의 이탈이 나오면서 26거래일 팔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로 인해 역대 최장기간 외국인이 떠나고 있다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 하락 출발 예상됐었지만 그래도 보합권에서 지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의 외국인의 수급은 어떻게 이어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1.2%가량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그 훈풍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 0.6%가량 상승 출발했고요. 이와 함께 삼성 SDI가 1% 이상, LG화학도 0.5%가량 오름세로 출발하면서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흐름 지금 괜찮은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바이오 대장주 두 종목을 좀 쉬어가는 분위기고요. 완성차 기업들도 오늘은 한 걸음 쉬어갑니다. 금융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KB금융이 0.3% 상승 출발, 신한지주가 1.6%가량의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도 그리고 상승 출발했고요. 하나금융도 1.9%, 2%에 가까운 오름세로 출발이 되면서 어쨌든 지금 미국 시장에서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0.1%가량 상승, 2차 전지 흐름이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스코 퓨처엠이 1.5% 이상의 시세를 품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된다면요. 혼조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시호가 상황 속에서는 5위권 종목 일제히 하락 출발이 예상됐었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전일의 하락분을 만회해주기 위해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 바이오 알테오젠과 HLB는 오늘 소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모든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하락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는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리가켄바이오가 0.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1%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펩트론이 오늘도 3% 이상의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DC 제형의 지금 대장주로 꼽히고 있는 에이벨 바이오 역시나 3%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되면서 바이오 기업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오늘 반발 매수세 들어옵니다. HBSP가 1.2%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역시나 일제히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게임주들이 좀 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펄어비스가 1%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업종별 상승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에서 항공주들이 날아올랐습니다.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으로 증명했기 때문이겠죠. 국내 증시 역시나 항공업종이 1% 이상 상승하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요. 소매 유통도 1%
20% 이상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 철강, 금속, 정유, 해운까지 오늘 일제히 상승하면서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 좀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특징들을 지금 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예, 계속해서 이제 좀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9시 5분 현재 상황 말씀드리면 2,617, 0.2% 조금 상승폭이 줄었고요. 코스닥은 0.4%로 지금 769, 그러니까 770선 조금 더 다가서는 모습이고 개인이 942억 사고 외국인이 지금 5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1,0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기관도 조금 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수급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수빈 대표 오전 좀 출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뭐 예상했던 대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갭 상승을 좀 크게 하다 보니까 일단 아침부터 좀 일부 차익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어차피 이제 시작이니까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갭 상승해서 조정을 좀 받는다면 오히려 저는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제 제가 그리고 반도체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조정받으면 오히려 매수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1%대로 지금 현재 움직임이 크게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오후 2시에 TSMC에서 실적 발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실적 발표 이전의 움직임을 보여줄지 이후의 움직임을 보여줄지 봐야 되는데 만에 하나 오후 2시 이전의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실적 발표, TSMC의 실적 발표가 새로운 현상이 좀 나타날 수 있고요. 아니면 TSMC의 실적 발표 전에 움직임이 없다가 실적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크게 주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그때는 보유하시고 따라가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 시청자분들? 네, 두 가지 전략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고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이수베타시스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또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뭐 같은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쪽은 이 전략대로 좀 대응을 좀 해주시고 아무래도 이런 흐름들에서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동안 좀 주가가 지지부진했던 LS 일렉트릭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예. 그리고 HD 현대 일렉트릭도 좀 상승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또 일진전기가 지금 현재 약 9.8% 정도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원전을 만든다는 건 결과적으로 소비하는 곳과 공급하는 곳의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이 부분을 연결해 주는 게 송배전망이죠. 그런 송배전망이 필요하다 보니까 일진전기라는 회사가 오늘 또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같은 레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아무튼 LS 일렉트릭을 비롯한 지금 현재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일단 반도체보다는 전력 인프라 쪽이 좀 더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그 부분들 참고하시고 저는 이렇게 좀 그동안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아침에 수급이 형성되면서 전력 인프라가 움직여준다면 거기에 동참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혹시나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 없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HD 현대 일렉트릭도 괜찮고요. LS 일렉트릭도 괜찮고 뭐 일진전기 지금 이제 크게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11% 말씀드릴 때마다라도 8-9%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11%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일진전기가 또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약간 테마성이 있어서 막 20%, 30%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서 뭐 그렇다면 너무 비중을 많이 들어가지 마시고 뭐 적당한 비중으로 뭐 트레이드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 마지막 일진전기 전력 설비 업체죠. 여기까지 얘기가 좀 이어졌고요. 자, 이번에 신일섭 위원 어떻게 좀 시장 보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람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인생에서 전성기는 거의 딱 한 번 올까 말까 합니다. 별의 순간이라고 하죠. 우리가 조선주의 대시세, 뭐 차화정의 대시세,
그 이후로 우리가 100세 시대라서 투자 기간이 길긴 하지만 몇 번이나 그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습니다. 지금 바이오도 마찬가지요. 2024년이 지금까지 K바이오의 역사상 가장 찬란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을 몇 년 안에 다시 보기 힘들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2개월 내내 계속해서 4대 천왕 얘기 드렸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펩트론. 지금 펩트론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이 19위로 올라가고 ABL바이오가 20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슈가 강력하게 붙을 때 중간에 3, 4위가 바뀌는 순간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펩트론에는 위고비, 싹센다, 그리고 오젠픽, 마운자로, 젯바운드, 이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이쪽 부분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가 우리 K바이오의 지금 모범 모델입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처럼 저렇게 플랫폼 기술 수출을 통해서 많이 꽂아놓은 경우, 빨대를 많이 꽂아놨죠. 그러니까 지금 임상의 위험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임상은 전부 다 다국적 제약사가 진행하고 거기에 따른 진행 상태에 따라서 마일스톤만 받으면 됩니다. 그걸로 또 다음 연구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게 제품으로 출시가 됐을 때는 로열티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약신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1등을 끌고 가고 있는 건 유한양행이고요. 그리고 이 바이오신에서는 알테오젠을 필두로 한 이 플랫폼 기술 수출 4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죠. 여기서 파생되는 부분을. 지금 가장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는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는 이미 기술 수출을 다 여러 번 꽂았습니다. 몇 조짜리를 꽂아놨어요. 물론 몇 조를 한 번에 받는 게 아니죠. 근데 그걸 여러 개 꽂아놨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 시작하면서 계속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거예요. 지금 펩트론,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죠. 펩트론 같은 경우에 지금 누가 붙었나요? 다름 아닌 일라이릴리가 붙었습니다. 지금 마운자로와 젯바운드가 당뇨병 치료제고 마운자로가 당뇨병 치료제고 젯바운드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나올 텐데, 여기서 지금 임상의 결과가 일라이릴리 거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일 효과가 큰 건 주사제고요. 그 다음 경구용이고 그 다음 패치형입니다. 경구용을 왜 안 가느냐? 리벨서스정이 있는데도 왜 일라이릴리는 안 할까요? 소화기관을 통과하는 순간 약효가 다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그걸 해결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사제의 기간을 늘리는 거, 그게 첫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펩트론이 지금 움직이는 거고, 똑같은 개념에서 인벤티지렉 같은 게 움직이는 것이죠. 장기 지속형 플랫폼 기술을 갖춘 업체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ABL바이오는 이중항체 기술이기 때문에 이중항체 항암제 기술, 항암제가 샛별로 떠오르는 순간에 별의 순간이 옵니다. 어쨌든 ABL바이오도 지금 같이 가고 있고요. 계속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경구용을 만들고 있는 DNT 파마텍이나 지금 마이크로 니들 패치 기술이 있는 라파스, 이렇게 순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고비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블루엠텍을 공략해도 좋으나, 유통회사라는 것은 굉장히 멀리 널찍하게 먼 데 있는 것이고, 가장 중심은 플랫폼을 갖춘 업체가 지금 왕인 것이죠. 플랫폼 기술을 갖추고 있으니까, 물론 일라이릴리의 기술 이전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 기술을 가지고 공동 연구를 하자는 것이고, 베링거 인게라임이 인벤티지랩에 붙었어요. 일라이릴리가 펩트론에 붙었고,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붙고 있습니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책에. 언제 우리가 머크의 선택을 받고 무슨 로슈의 선택을 받고, 그렇죠? 바이오다이는 로슈의 선택을 받았죠. 특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그게 기술 이전이든 기술 공동계약 연구 개발 계획이든 특허 이전이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다들 머크랑 리가켄바이오처럼 기술 수출을 원하겠죠. 지금 펩트론도 마찬가지로 기술 수출을 원하지만 일단 1단계로 공동 연구 개발 계획, 인벤티지랩도 그런 경우에요. 이걸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가 벌써 꽂아놓은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그렇게 진행되면서 기술 수출의 길을 가는 업체들이 점점점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바이오 힘이 강해지고 새로운 바이오 기업들이 또 용기를 얻어가지고 상장을 많이 할 겁니다. 옛날처럼 그런 부실한 기업들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힘은 더욱더 강해질 것이며 그 원년이 올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절대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 신일서 위원 오늘도 바이오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주시면서 이제 이 4대 천왕 얘기라서 참 재밌네요. 알테오젠, ABA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그다음에 펩트론 이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어떻게 좀 확장성을 갖고 이제 이걸 봐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쭉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통해서 오전장 초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좀 들어봤고요. 이 시간에 투자자들 어떤 섹터 관심 있는지 고은배 앵커 통해 또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개장한 지 15분여가 흐른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싱크풀을 통해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투자자들을 가장 많이 검색하는 건 단연 원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아마존까지 소형 모듈 원전에 투자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선 미증시에서 원전 관련 기업 40% 이상 급등한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기대감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원전 섹터 가장 많은 검색이 잡히고 있고요. 이와 함께 전력 설비와 전선에 대한 검색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가 지금 전선과 전력 설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제시해 줬는데요. 지금 AI 시장의 확대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하게 되고 에어컨 사용도 온난화로 인해서 많이 사용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전력을 이상 더 소비하는 게 2배가량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력 설비와 관련된 섹터에 대한 검색 빈도 굉장히 높고요. 매수세도 강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초전도체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초전도체, 액체와 고체가 공존한 전자 결정을 발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단기 테마로서의 움직임이 오늘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엔터도 오랜만에 지금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요. BTS 멤버의 제이홉이 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군복무를 마치고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기대가 오늘 엔터주들의 매기세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싱크풀을 통해서 투자자들의 검색 빈도가 높은 섹터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오늘 개장 직후에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 두 종목이 있습니다. 먼저 세리젠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식약처로 진단키트와 관련된 허가를 받았다,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수출에 대한 기대감, 엠폭스와 관련된 모멘텀 엮이면서 오늘 주목받고 있고요. 서전기전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정말 많은 원전 관련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진 엔텍도 지금 상위권, 에너토크, 그리고 선암 우리기술, 금양 그린파워 전반적으로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도 10%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에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줄지어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공시 번복으로 인해서 지금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가량의 상승력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특징적인 종목은요, HLB 그룹주 가운데 이노베이션이 두 자릿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HLB 같은 경우 FDA에 대한 승인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되면서 급격한 변동성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반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한세S24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한강 작가에 대한 모멘텀 오늘까지도 다시금 이어지면서 두 자릿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봤고요.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량 상위 종목을 보게 되더라도 역시나 오늘 개장 직후의 시장 분위기는 원전입니다. 우리기술이 가장 많은 거래량 실리고 있고요. 그 아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랜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원전 기업들이 1, 2위권으로 지금 10%에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돌아서는 데 성공했습니다. 0.67%가량의 오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전산업과 같은 전선 전력과 관련된 기업 들도 오늘 거래량 쏠리고 있고요. 최근 로봇 기업들의 흐름 괜찮죠. 휴림 로봇도 4% 이상의 오름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초전조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선 CCS가 오늘 3%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실리고 있는 시장 주도주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특징주 어떤 거 꼽고 있을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수범 전문가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일단 뭐 금융주들이 제가 장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가지고 대응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죠. 금융주들을 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주들 보게 되면 일단 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갭 상승으로 시초가가 시작되었지만 현재는 마이너스 1.3%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뭐 큰 조정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조정을 보여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씩 우리가 뭐 체리피킹할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지금 이제 하나금융이 아침에 갭 상승을 크게 했는데 동사 또한 지금 현재 음봉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음봉을 그리고는 있지만 뭐 그렇게 염려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 오늘 금융주들은 오히려 오늘 매수해서 오늘 뭐 매도하는 데이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추세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봤으면 합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좀 계속해서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어느 정도 좀 쉬어가겠다라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정을 받는다면 저는 땡큐라고 생각합니다. 금융주들이 조정을 받으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금융주들 중에서는 가장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많이 펴왔던 그룹수인데 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상당히 좀 견고합니다. 움직임들이 좀 더 강하다는 거죠. 그만큼 금융주 중에서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메리츠 금융에 대한 신뢰감이 좀 더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그렇다면은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금융주들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은 메리츠 금융지주가 좀 더 우리가 대응하기에는 조금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메리츠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금융주들의 움직임들이 지금 현재는 크게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많은 뭐 중국 시장이라든가 일본 시장이라든가 움직임에 따라서 국내의 뭐 지수가 뭐 등락폭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뭐 그런 부분들 생각하지 않으셔도 제가 봤을 때는 금융주들은 그냥 따라가셔도 뭐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또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보게 되면 삼성물산이 좀 올라왔습니다. 삼성물산이 지금 현재 강하게 지금 3.5% 정도 상승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최근에 뭐 금리 인하도 했었어요. 그리고 11월 달에 미국의 FOMC에서도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간밤에는 애틀랜타 연은 총재도 뭐 11월 정도에는 25bp 정도 인하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는데 25bp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번에 지금 25bp 인하했지 않습니까? 기준금리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수혜주들은 분명 건설사들이라는 거죠.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게 뭐 삼성물산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GS건설도 우리가 관심 있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GS건설의 움직임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의 움직임. 자, 지금 현재 GS건설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3.6% 올라왔어요. 이제 시작하겠다는 거죠. 이 정도의 움직임에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거래량이 15만 주 형성되고 있는데 여기서 20만 주, 30만 주 정도만 오늘 형성이 돼준다면 충분히 20, 30만 주 정도는 형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단기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는 바로 전 고점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삼성물산도 좋고 건설주들은 포트에 분명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론 뭐 시청자분들이 지금 요즘 뉴스 보면 뭐 분양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미분양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계속 돌고 있고 기준금리 내려봐야 뭐하냐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픽스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뭐 0.02 정도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계속 내려왔었어요. 코픽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바라보게 되자면 뭐 크게 뭐 걱정할 부분은 아니다. 뭐 일시적인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건설주들은 분명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편입해서 대응해 나가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금융주 중에서는 메리츠 금융지주, 그다음에 건설주 반등 초입 정도 보고 계신다 말씀을 하시면서 GS건설을 앞서서 말씀을 좀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신일섭 위원 어떤 특징 종목 보시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계속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네. 가까운 데서 먼 곳으로 생각이 먼저 나는 것부터 나중에 나는 것으로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중요한 것부터 안 중요한 것으로 나이가 많은 것부터 나이가 젊은 것으로 계속 이렇게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원리에서 다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조선주의 대시세, 아까 차화정 뭐 얘기했죠. 자문사 7공주. 가장 최근에는 2차 전지의 대시세가 있었습니다. 어떤 시세가 있더라도 아까 다 그런 원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2개월 동안 얘기 드렸던 방금 봐줘. 계속 그것만 가고 있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바로 그런 원리가 작용되는 겁니다. 거기서 한 발자국이라도 떠나면 횡으로 펼쳐지지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전체적인 증시가 좋지가 않으면 업종이나 섹터가 횡으로 퍼지질 않아요. 계속 종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바이오가 방금 바조 중에서도 바이오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셀비온이라는 종목이 며칠 전에 상장을 했죠. 방사성 의약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아까 나이가 많은 것을 나이가 젊은 것으로 간다고 했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를 지금 이룬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선대가 이룬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은 새로운 걸 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안 오르는 이유기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최태원 회장이 자신의 장녀한테 방사선 의약품을 해보라고 SK 바이오팜 IR에 내보냈습니다. 이제 방사선 의약품을 만약 성공시키면 그건 최태원 장녀가 이룩한 거죠. 그러면은 시세가 더 큰 거죠. 0에서 시작했으니까요. 이재용 회장은 제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적은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SK 바이오팜 동아 ST 넓혀서 아까 전에 똑같아요. 치료제가 지금 현재 지금 쓰이고 있는 거랑 앞으로 쓰일 것, 이제 쓰일 것까지 간 거죠. 방사성 의약품은 이제 개발 중입니다. SK 바이오팜 동아 ST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셀비온이 상장을 했죠. 이런 것을 공략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바조로 돌아가서 바이오는 했으니까요. 방산 지금 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가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로템, 풍산 1, 2, 3, 4위 순입니다. 그러니까 풍산에게는 매기가 크게 오지 않죠. 지금 결국에는 1, 2등주 안에서 끝나는 게 가장 수익이 큽니다. 3, 4등주는 사실 대안이에요. 대안. 플랜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수익을 극대화해서 끝까지 뽑아 먹어야 될 상황이고요. 금융주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1등이고요. 2위가 JB금융지주예요. 지금 전북은행, 광주은행을 통해 가지고 지방은행의 지방 소멸을 이겨내는 모습을 핀테크로 보여줬기 때문에 저 정도의 주가 상승이 있는 겁니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보다 탄력이 훨씬 더 좋죠. 지방은행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메리츠금융지주는 오히려 합치기 상장을 해서 카카오랑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쨌든 1, 2등주를 계속 가져가는 게 중요하고요. 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는 네 번째 있으니까 가장 약하지만 아직 그 지금 눌림목이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미포, 삼성중공업 이렇게 조선 3사에다가 이제 배들이 다닌 지 오래됐어요. LNG선이 연령이 20년 되고 이래서 새로 다 가려면 돈이 없습니다. 지금. 그럼 그걸 고쳤어야겠죠. 그런 일을 하는 게 HD 현대 마린 솔루션입니다. 이런 거를 지금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런 그 원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넓혀지는 2차 전지 대시세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굳이 차화정 자문사 7공주 너무 오래 안 가도 돼요. 아재 얘기 듣기 싫으니까요. 2차 전지 때 일어났던 일 똑같이 기억을 하시고 지금 똑같이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최근에 좀 꾸준하게 언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두 분과 함께 개장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는 개장하고 나서 우리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키포인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주가 차별화 장세는 지속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성장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은 계속 올라간다라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지수, 코스피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코스닥 지수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보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어떤 종목을 가지고 대응하냐가 가장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마다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신 의원님께서는 오늘 장 키포인트 어떤 거 들고 오셨을까요? 네, 주식 월드 시리즈가 개막됐습니다. 자신의 타순을 기다리면서 연타석 홈런을 날릴 준비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시청자님들 타석에 홈런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켓나우 1부 마무리 순서로 좀 가겠습니다. 오늘장 선발 종목 시간인데요. SK증권 2차지점의 서용원 차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선박 관련된 종목인 KSP 좀 보고 있습니다. 조선 기자재 업체,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예, KSP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KSP 같은 경우에는 선박용 엔진 밸브 쪽에 대한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시장 점유율이 1위를 달리면서 상당히 좀 알짜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2분기 실적이 좀 발표가 됐을 때 영업이익이 42억을 좀 발표를 하면서 55% 좀 증가한 모습들을 좀 보였고 그만큼 조선업종에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 이제 조선업종에서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은 노후 선박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로 인해서 노후 선박들이 LNG 이중연료라 추진선으로 교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엔진 부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실적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중국과 이제 국내 조선업 기업 실적들과 더불어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KSP 같은 경우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좀 유지하다가 지금 8월부터 좀 눌림목이 좀 이어졌고 바닥은 좀 확인이 된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신규 접근으로서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을 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현재 4,080원 이하권에서 뭐 3,800원대 이 자리에서 좀 분할 매수로 대응하신다라면 뭐 충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시 추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목표가는 5,000원을 좀 잡아보시고 손절가는 3,340원 이탈가로 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SK증권 2차지점 서용원 차장이었고요. 오늘 KSP 조선 기자재 업체 매수가 4,000원 이하 정도, 목표가는 5,000원 정도, 한 20% 정도 수익률을 좀 기대를 하면서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켓나우 1부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재 앵커가 진행하는 이코노미 톡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코노미 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이 3분기 993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게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그 AI의 반도체의 핵심이 HBM 쪽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TC 본더 이쪽에 핵심이었는데 그 납품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고 신규 공장 증설에 대한 이슈도 있어서 향후 실적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건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HBM 관련주 좀 튀는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이번 주는 2,600선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나름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게 오늘 오전장의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코스피 밸류에이션이 그 매력이 좀 부각될 수 있을지 낙폭 과대한 그 업종 중에 우리가 잘 또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전반적으로 매크로 그리고 업종 전략들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경민 대신증권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실적 시즌의 스타트는 좋았습니다. 네. 지금 월가 은행들은 웃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다만 ASMR이 좀 삐끗했는데 네. 그것도 하루 만에 일단락되는 모습. 네.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제 TSMC의 실적에 좀 관전 포인트를 맞춰야 되지 않나 네. 싶습니다. 예. 일단은 지난주 공개된 매출액은 예상보다 좋았고요. 그리고 향후 예상치도 좀 컨센서스보다 높은 그림들이 나와서 뭐 실망을 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자체가요. 그래서 EPS가 1.8달러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관건은 이런 기대감들로 뭐 다른 종목들 뭐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피도 좀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관건은 25년 생산 능력에 대한 코멘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AI 성장성, AI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을 표했던 것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생산 능력, 캐파가 더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좀 다른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즉 AI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성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TSMC 실적은 예상보다 좋으냐 나쁘냐도 중요하겠지만 25년 캐파 생산 능력이 얼만큼 확대되는지 여기에 대한 코멘트가 나온지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TSMC가 시총 1조 달러를 이제 돌파하기도 했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그 AI 칩을 독점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AI 이렇게 시대가 오면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후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잘 팔로잉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피 2,600선 안착하면서 마무리될 수 있을까 이거 심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우리가 뭐 오늘은 괜찮을지 몰라도 엎치락 뒤치락 했던 게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 이게 사실 발목을 잡았거든요. 맞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선반영 주가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3%가 빠졌고요. 닉스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37% 정도 빠졌다가 한 20% 정도 반등을 하고 있죠. 30%대 하락이라고 본다면 과거 경기 침체나 아니면 실적이 적자로 가지 않는 한 바닥이 나왔던 가격대라서 가격 조정은 일단락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전자 같은 경우는 12개월 선행 PBR이 1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가격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실적, 업황에 대한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보면 고점 대비 이번에 가이던스에 발표한 9조 1천억이 고점 대비 34% 조정된 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죠. 주가는 33% 빠졌다고. 그러니까 실적, 쇼크까지도 주가가 선반영했다라고 봤을 때 지금 더 급락하기보다는 지금 레벨에서 59,000원, 6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닉스 같은 경우는 저점 대비 20% 이상 반등을 한 모습인데 AI 반도체들은 여전히 모멘텀이 좋습니다. 네. 다음 주에 실적 발표될 기업들도 예상보다 좋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고 ASML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던 것도 중국 규제 이슈 그리고 인텔과 전자의 업황 불안이 좀 영향을 미쳤던 것이지 AI 반도체 쪽이 큰 영향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AI 반도체의 상승세는 유효하고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가격 조정을 받은 만큼 추가 가격 조정보다는 최소한 바닥을 다져가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들리게 된다면 반등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외국인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이제 현재 어떻게 직비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2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가 나타났거든요. 네. 이게 좀 우려스러웠는데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그 마음을 돌리려고 하면 삼성전자의 산업 지배력이나 경쟁력이 회복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실적 불확실성도 해소가 돼야 된다. 이거는 아마 좀 눈치를 채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상 무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게 이제 제가 이제 부장님의 그 리포트에서도 확인을 했는데 HBM 관련주가 선방하는 데에서도 느낄 수 있고 오늘 제가 잠시 언급해드렸지만 한미반도체가 방금 실적을 발표했는데 또 분기 사상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봐서도 투심 괜찮을지 않을까 기대하게 하는 요소거든요. 네,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나눠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AI 반도체와 레거시 반도체의 차별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뚜렷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TSMC발 호재 그러니까 캐파가 더 늘어나기 어렵지 않나라는 걸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AI 반도체와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바뀌고 있거든요. 생산 능력이 2배, 3배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 때문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AI 성장성이 다시금 재평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거시 반도체는 끝난 것이냐? 좀 봐야 되겠죠. 전자가 지금
단기간 내에 뭐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얘기가 들리면은 더없이 좋은 그림들을 주겠는데 그보다는 레거시 반도체 쪽 수요 쪽이 얼마나 움직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경기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중국 경기 회복이 조금 더 가시화되게 된다면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좀 살아나면서 주가에는 좀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9월 달에도 보면은 홍콩과 대만으로의 수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반도체 수출도 금액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였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경기가 다시금 살아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아마 레거시 반도체 쪽에도 좀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1년 분량도 모두 매진됐다고 하고 이런 것도 호재고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전통 반도체 레거시라고 하잖아요. 그런 쪽에서도 크게 좀 흔들림이 없을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럼 뭐 전반적으로 반도체 지금 좀 매수 전략의 기회인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대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거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적은 계속 좀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내일 그 기술주 넷플릭스의 실적도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첫 스타트를 끊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정표가 돼서 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플랫폼과 미디어 기업 같은 경우에 뉴욕 증시를 좀 이끌 요인으로 좀 부각은 받고 있거든요. 잘 나올까요?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비교해 본다면은 순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40%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서프라이즈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올해만 해도 50% 정도 상승을 했고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거든요. 지금은 실적이 잘 나왔다 못 나왔다도 굉장히 중요한데 주가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 기대든 실적에 대한 불안 심리든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나가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전자 같은 경우는 실적 쇼크가 나왔지만 추가 급락보다는 59,000원, 6만 원대에서의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나타났었던 거고 반대로 실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선반영했다면 오히려 그때가 좀 조정의 빌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물량수화의 과정. 물론 실적이 계속 좋다면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히 높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은 열어놓자. 즉 지금 주당 순이익이 5.16달러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 않는 한 조금은 단기 등락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대비 주가 수준 요거를 좀 더 비교하면서 실적 수준에 대비하는 게 좀 더 나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밸류에이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평가된 거 너무나 아쉽죠. 왜냐하면 뭐 뉴욕 증시는 약간 삐끗하더라도 금방 회복하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만년 저평가인가 뭐 밸류업 지수 뭐 이런 거 발표돼도 약간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약바이오, 금융, 자동차 섹터 같은 거 뭐 시총 상위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반등하려고 하는 여력을 보여주고 있고 바이오도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좀 톡톡히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코스피의 안정성을 높여줄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그걸 좀 가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은 엇갈리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가 반등을 하니까 뭐 자동차가 좀 쉬고 이런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까지 강했다라고 해서 더 좋아질 거야라고 보기보다는 반도체가 소외되는 과정에서 차별적으로 반등했던 종목들에 대해서는 조금은 오히려 톤다운하는 추세적인 상승은 좀 유효하지만 일시적으로 쉬어가거나 과열을 좀 톤다운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제약, 바이오, 금융 그리고 자동차는 여전히 실적 기대감이 높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은 종목들이라서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9월, 10월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다소 과열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제약바이오는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금융하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조정받았다가 최근 반등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데 등락이 있다면 좀 매집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정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업종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갈 때이고요. 그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 시즌의 기대감들을 선반영했다는 측면에서 좀 쉬어가는 그림들이 나올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올라서 증시를 주도했던 제약바이오주는 일부 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동안 쉬었던 그런 섹터 그러나 좀 가능성이 있던 뭐 금융과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낙폭이 과대됐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주어갈 그런 네, 요소는 좀 맞습니다.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네요. 네. 예. 자 그렇다면 실적 대비 낙폭 과대한 업종 그 전략도 이 안에서 머물 수 있겠네요. 뭐 예. 지금 내년 이익 개선 가능성 그리고 내년 2025년 이익 모멘텀 그리고 최근 24년 이익 전망 변화 대비 주가 변화를 봤을 때 저평가돼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업종은 반도체, 자동차, 금융 그리고 뭐 성장주인 2차 전지, 인터넷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특히 레거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점권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부터 모아가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반면 AI 반도체, 자동차, 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 반등 시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강한 반등이 나올 때 추격 매수보다는 좀 흔들릴 때, 예를 들면 어제 같을 때 좀 담아가는 전략, 변동성이 있을 때마다 좀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성장주인 2차 전지와 인터넷 또한 굉장히 장기적으로 소외된 업종들인 가운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매집을 하셔도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반도체 궁금하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반도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제 미국과 중국 G2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봐야 되는데 지금 이곳이 경기나 유동성 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완만하게 좀 개선이 되는 흐름들 우리 시장에서도 받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9월 FOMC가 마감되고 이후요 미국 경기와 그리고 금리 인하 경로 있잖아요. 이런 우려도 상대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일단은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가면 가장 관건은 침체 대응이냐 아니면 선제적 그렇죠. 보험성 금리 예. 인하냐라고 하는데 전에는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최근 나오는 경기 지표들을 보면은 오히려 경기는 워낙 탄탄하다라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 성격이 뭐 선제적 보험적 금리 인하 성격이 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빅컷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까지도 정책 여력이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당장 뭐가 좋아진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시차를 두고 경기 회복 그리고 유동성 모멘텀 회복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증시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물 경기를 보게 되는 건 중국 쪽입니다. 그리고 지표 발표도 대거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예, 그런 업종도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일단 중국은 워낙 많은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포인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경기 회복 플러스 내수 회복. 이 두 가지다 보니까 내수 경기가 살아났을 때 좋아질 업종이 뭔가를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반도체가 있겠죠. 뭐 IT나 이런 쪽들이 움직이게 된다면 판매가 많이 된다면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중국 소비재로 갈 수 있는 화장품과 그리고 뭐였죠? 화장품하고 음식료 쪽 관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나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수요가 좀 살아나게 된다면 아마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회복, 전기차에 대한 수요 회복까지 가세해 줄 수 있어서 이런 소비 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주목을 해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한 주간 어떤 증시의 이벤트 그리고 실적 발표가 있냐 보면 대표적인 그 전략의 틀 방향성이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걸 좀 잘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믹톡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과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크게 움직임은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대형주가 선방을 합니다. 전기전자 섹터가 그나마 잡아주고 있는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그 제약바이오, 운수장비 이쪽은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좀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HBM, 반도체 장비, CXL 이쪽이 좀 선방을 하면서 실적의 그런 훈풍을 좀 어느 정도 받아가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저희 잠시 후 마켓나우 2에서 조금 더 자세한 오전장 그런 전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